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담비입니다.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2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읽기에 앞서 알퐁스 도데 작가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 작가이고요. 1940년 5월에 프랑스 남부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프로방스로 불리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퐁스 도데는 이후 파리로 이주하여 프랑스 시민혁명의 바람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알퐁스 도데가 프로방스의 고즈넉하고 따스한 정치와 청년이 된 후 겪은 격변과 혼란의 세계가 그의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이 됩니다. 파리로 건너와서 1859년 시집 사랑에 빠진 여인들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합니다. 이후 단편소설 19편을 모아서 풍차방앗간에서 온 편지를 발간하고 두 번째 단편집 월요 이야기도 발간을 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작품의 특징은 주제에 따라서 옛 이야기, 전설, 우화, 편지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대표작인 별을 보고 알퐁스 도데를 사람들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를 그려낸 작가로 떠올리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당시의 프랑스 정세를 인간적으로 담은 민중의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오랜 질병과 싸우다 1897년 12월에 파리에서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그럼 이제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알퐁스 도데. 리브롱 산에서 양치기로 지내고 있던 시절, 나는 몇 주일씩이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하면서 홀로 목초지에서 사냥개 라브리와 함께 양을 치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드리르 산에 집거하는 약초 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풍경이나 피에몽 주위에서 숯 굽는 사람들이 거무튀튀한 얼굴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산 아랫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일마다 보름치의 식량을 싣고 산길을 올라오는 우리 농장 누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라든가 어린 하인 미아로의 명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머리쓰개가 언덕 위로 조금씩 보이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랫마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영세를 받았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 주인집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얘기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인근 6km 주변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아가씨가 파티에 자주 초대받고 야외에도 많이 나가는지 늘 변함없이 아가씨를 찾아오는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나처럼 보잘것없는 산속의 양치기 주제에 그런 일들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내 나이는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그렇게도 기대하던 보름치의 식량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대미사 때문에 늦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서 세찬 소나기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길이 좋지 않아서 노새가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드디어 하늘이 말끔하게 개고 온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뭇잎에는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나타난 것은 하인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아가씨가 버들바구니 사이에 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 때문에 아가씨의 뺨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하기를 머스마이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고 없어서 대신 자기가 왔다더군요.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고는 내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 늦어졌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꽂은 꽃리봉과 화사한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차려입은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무도에 갔다 오느라 늦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보아도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내려가 농장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는 언제나 깔끔하게 치장을 한 채 하인들에게는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으스대는 표정으로 새침하게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가씨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모두 꺼내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쁜 옷이 더러워질 것 같았는지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내가 자는 곳과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 지팡이, 구식 엽청 등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가씨는 마냥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산단 말이지? 가엾어라. 늘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면 정말 따분하겠네. 무엇을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요, 아가씨.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해서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짓궂게 질문을 퍼부어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종종 올라오니? 틀림없이 황금빛 양이거나 산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에스테렐의 요정을 보는 것 같겠구나. 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유령처럼 왔다가 서둘러 가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나에겐 에스테렐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비탈진 오솔길로 사라지면서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심장으로 떨어져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꿈결 같은 시간에서 깨어나는 게 두려워 잠에 취한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석양이 질 무렵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골짜기는 점점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은 소리내어 울고 서로 밀치며 우리로 돌아옵니다. 문득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아가씨가 심한 추위와 무서움에 덜덜 떨면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기로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강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진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이 된 지금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름길이 있기는 하지만 아가씨 혼자서 그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보내면 가족들이 걱정할 거란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아요, 아가씨. 그러니 잠깐만 참으면 돼요. 나는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그녀의 옷과 발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우유와 양젓 치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 하나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녀의 눈을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등성이에는 태양에 남은 빛마저 사라지고 서쪽 하늘의 뿌연 빛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 쉬게 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아가씨에게 편히 자라는 말을 한 다음 밖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이 나의 혈관을 태우는 듯 했지만 불결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하느님은 아실 것입니다. 누추한 우리 안 한 구석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아가씨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순결한 나의 양이 되어 내 보호 아래 편안히 잠들어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토록 맑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양 우리의 빗장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지푸라기 소리를 내고 꿈을 꾸다가 울어대기라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불 곁으로 나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덮고 있던 염소 모피를 벗어 개날프게 보이는 아가씨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조그마한 풀꽃들이 빛을 내며 모든 산의 요정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낮이 살아있는 존재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의 세상입니다. 그런 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소리만 들려도 내게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아래 연못에서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구슬픈 소리가 파도처럼 길게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은 구슬픈 소리가 빛을 불러낸 것처럼 말입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래요, 아가씨. 나는 대답하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서 성호를 긋더니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목동들은 마법사라며? 그게 정말이니?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 목동들은 별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고 있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모피를 두르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어린 목동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모피를 두르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어린 목동처럼 보였습니다. 별이 정말 많구나. 어쩜 저토록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 너는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자크의 길이죠. 즉, 은하수라는 이야기예요.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으로 통해요. 용감한 샤르마뉴 대제가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할 때 갈리시아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려놓았대요.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저것은 영혼의 수레로 4개의 바퀴가 반짝인데요. 그 앞에 있는 별 3개는 3마리의 야수, 그 3번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 보이죠?
그 별은 마부라고 해요. 그 주위에 비가 쏟아지듯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나요? 저 별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들이래요. 그보다 약간 밑에 있는 별은 쇠스랑, 즉 사망성이고요. 다른 말로 오리온이라고 해요. 저 별은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주지요. 저 별들을 보기만 해도 저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보다 약간 아래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별이 장드밀랑인데 하늘의 횃불이라고도 불러요. 저기 저 별에 관한 목동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사망성과 닭장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대요. 그런데 닭장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가장 먼저 길을 떠나 위쪽 길로 갔어요. 저것 보세요. 저 위에 하늘 한복판이 보이지요? 사망성은 그 아랫길로 질러가서 닭장을 따라잡았대요. 그런데 게으름뱅이인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뒤로 처지고 말았죠. 화가 난 장드밀랑은 두 친구를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별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이른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날이 저물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면 늘 변함없이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지요. 우리들은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불러요.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를 뒤쫓아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그와 결혼하는 별이래요. 뭐라고?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아가씨. 내가 별들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고 할 때였어요. 나는 문득 무언가 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내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가 나에게 기대어 온 것이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 같은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곱게 닿았습니다. 아가씨는 날이 밝아 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하게 해준 맑은 밤의 보호를 받아 잠들어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거대한 무리의 양떼처럼 조용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엔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맑은 별들 중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어머니, 알퐁스도데. 그날 아침에 나는 세느면 소속의 유동병 중위이자 화가인 삐군을 만나러 발레리앙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병 근무 중이라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파리 이야기, 전쟁 이야기, 또는 먼저 죽은 그리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당직 수병이라도 된 듯이 보루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유동병의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화가 닿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야기를 멈추고 앞을 보더니 내 팔을 잡고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 도미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는 갑자기 사냥개의 눈처럼 번뜩이는 조그마한 잿빛 눈으로 발레리앙 산의 고원에 있는 두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아주 멋들어진 도미의 그림이었습니다. 두 노인 중 남자는 밤색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녹색의 빌로드로 된 칼라가 나무에 묵은 이끼처럼 보였습니다. 키는 자그마한 데다 얼굴은 몹시 갸냘프고 볼그레했으며 이마는 좁고 눈은 둥글고 코는 부엉이의 부리와 흡사한 매부리 코였습니다.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은 새 같은 성스러움이 있었지만 반면 약간 우둔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꽃무늬가 새겨진 바구니에 병뚜껑이 삐죽하니 보이도록 술병을 담아들고 다른 쪽 팔에는 파리 사람들이 본다면 영락없이 5달 동안의 포위를 생각나게 했을 낯익은 통조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여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는 듯한 커다란 머리수건과 위에서 아래까지 몸을 꼭 죄고 있는 낡은 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수건의 주름장식 사이로 날카로운 코끝과 잿빛의 성긴 머리카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남자는 공원에 도착하자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고 이마에 땀을 씻으려는 듯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안개에 둘러싸인 11월의 고원은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주 빨리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갱도 쪽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이라도 걸려는 듯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잠깐 동안 쳐다보더니 장교 소매의 금줄을 보고는 기가 질렸는지 보초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제3대대 6중대의 파리 유동대원으로 있는 아들을 면회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보초병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갔습니다. 두 노인은 우리와 약간 떨어져 있는 경사진 한쪽 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발레리앙 산은 아주 넓었는데 그 안에는 광장, 경사지, 보루, 관사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피타 섬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채 구름 속에 소용돌이 치며 떠있는 듯한 이 혼잡한 도시에서 제6중대 유동대원을 찾으려 하다니요. 더구나 그 시간에 보루는 북소리, 나팔소리, 덜그럭거리는 물통소리로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뛰어다니는 병사들, 교대 중인 보초병, 사역하는 병사들, 식사 분배 중인 병사들, 의용병의 총 개머리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오는 간첩, 사령관에게 탄원하러 오는 낭테르의 주민들, 주위에 얼어붙은 채 말을 달려오는 전령병, 당나귀의 움직임에 몸이 흔들려 병든 새끼양처럼 힘없이
소리로 신음하는 부상병들을 실어오는 수레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영차 영차 하며 포를 끌고 가는 포병들, 그리고 붉은 바지에 장대를 들고 등에는 총을 비스듬히 맨 채 보루에 가죽대를 몰고 가는 목동들은 넓은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동방의 힌두교도들이 묵어가는 문이 낮은 주막으로 들어가듯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여자는 가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군인들이 우리 아이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녀는 5분마다 일어나 살금살금 입구로 다가가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을 담에 바짝 붙이고는 앞들을 흘끔 넘겨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보다 더욱 소심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낙담하여 슬픈 표정으로 돌아와 앉을 때마다 오히려 아내를 참을성이 없다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거들먹거리며 우둔한 몸짓으로 근무가 우선이라는 말을 귀찮다는 듯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느껴지는 가족 간의 무언의 언쟁, 우리가 있는 바로 곁에서 연출되는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 그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할 수 있게 하는 이 노상의 무언극의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두 사람의 투박한 순진성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두 배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깨끗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무언극을 통해 아름다운 한 가정의 모습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트로시 씨는 참 극성스러운 사람이구먼.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 벌써 3개월째 아들을 못 봤는데 만나면 힘껏 안아주고 싶어. 남자는 원래 소심한 성격으로 생활고에 지쳐 있는 데다가 허가를 받기 위해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도 까마득해서 처음에는 아내를 설득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발레리앙 산은 아주 큰 산이요. 그런데 탈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거길 가겠다는 거요? 더구나 그곳은 요새라 여자들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요. 그러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할지구에 가는가 하면 구청과 사령부에 다녀오기도 하고 서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추위에 꽁꽁 언 채 2시간씩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구를 잘못 찾아 다른 사무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날 저녁 사령관의 허가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쌀쌀한 날씨가 풀리기도 전에 일어나 등불을 켰습니다. 남자는 몸을 녹이기 위해 고둔빵 한 조각을 씹어봤지만 여자는 배가 고픈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만나 부대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려고 이 포위된 도시 안에 식료품들을 재빨리 바구니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초콜릿, 잼, 마개를 따지 않은 포도주,
배고픔에 대비해서 8프랑이나 주고 산 통조림까지 담았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서둘러 성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수속에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통과시켜드려라! 근무 중인 부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장교 아주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여자는 자고새처럼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남자가 간신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여자는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걸음이 굉장히 빠르군. 그러나 아내에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평선의 안개 속에 휩싸인 발레리앙 산이 손짓하며 어서 와요, 그 아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만일 그 애를 못 찾는다면, 만일 그 애가 나오지 못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그녀가 갑자기 전율하더니 늙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갱도의 동그란 천장 아래 울리는 아들의 발소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애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보루의 정면이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배낭을 짊어진 채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밝은 얼굴로 두 사람에게 다가서면서 사나이다운 씩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윽고 순식간에 배낭과 거기에 감아붙인 모포, 총이 모두가 어머니의 두건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이 아버지 차례였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해도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몸은 괜찮니? 옷은 잘 챙겨 입었고 내의는 부족하지 않던? 나는 그 두건 장식 밑에서 어머니가 미친 듯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눈물과 함께 미소를 한없이 흘리면서 사랑스런 눈길로 아들의 모습을 세세히 살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나 참아왔던 모정을 한꺼번에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매우 감격스러웠지만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자라서. 그는 우리가 쳐다보는 것을 알고는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말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쁨을 깨는 갑작스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함께 밥도 못 먹고? 네, 안 됩니다. 저는 저 보루 위에서 하루 종일 보초를 서야 합니다. 가엾은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꼼짝없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통조림이라도 갖고 가거라. 감격스러움과 동시에 맛 좋은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비통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짐의 슬픔과 혼란의 와중에 이제까지 있던 통조림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힘없이 떨면서 찾는 손길과 통조림, 그게 어디 갔지?
하고 띄엄띄엄 눈물 젖은 목소리만 내는 그 모습은 정말 가엾어 보였습니다. 결국 통조림을 찾아냈고 마지막으로 긴 포옹을 한 다음 아들은 보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이토록 멀리까지 왔는데 그 식사는 무엇보다 성대한 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던 꿈을 잃고 잠시 동안 흘끔 본 낙원의 한 모퉁이가 순식간에 가차없이 닫혀진 것은 무엇보다도 애처로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못 박힌 듯 꼼짝 않고 방금 아들이 들어간 갱도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먼저 몸을 한 번 흔들고 힘있게 두세 번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그는 우리를 향해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길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화가 난 듯 바구니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자는 좀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내리고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남편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끔 좁다란 어깨 위로 쇼울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